네 어머니 학교는 다니셨니? 배운 게 없으니 저 모양이지. 그 말을 하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연희입니다. 시청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 담당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제 엄마는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남편 도훈이 며칠 전부터 말했죠. 연희야, 우리 엄마 생신인데 음식 좀 잘 차려줘. 형제들도 다 온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요리 실력으론 시댁 식구들 입맛을 맞출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엄마를 모셔갔습니다. 엄마 길복수는 재래시장에서 30년째 국밥집을 하십니다. 음식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죠. 엄마는 새벽같이 시댁에 오셔서 부엌을 정리하고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연희야, 저 접시에 담아라. 내가 담으면 더 예뻐 보인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공은 제게 돌리고 당신은 설거지만 하시겠다고요. 식사 시간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자는 초등학교 교감까지 하신 분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교육자였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시죠. 식탁에 앉자마자 음식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오늘 음식 정성이 대단한데? 며느리가 솜씨가 늘었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에 계신 엄마는 괜찮다는 듯 웃으셨지만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엄마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사돈은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럼 글씨는 읽을 줄은 아시고?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도 그랬고요. 마치 이 시대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다니 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담담하게 답하셨어요. 읽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허참, 그래도 국밥집은 하시니까 메뉴판이야 보시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화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있었죠. 식사 후 계산하려고 카드 영수증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영수증을 보시다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도훈아,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엄마가 잘 안 보여서 남편이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의 부모님들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면서 정작 내 엄마는 평생 글자 앞에서 작아지게 만들었구나. 언젠가 엄마한테 글을 가르쳐 드려야지. 늘 그렇게만 생각하고 미뤄뒀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제대로 안 건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학교 숙제로 부모님 인터뷰를 해야 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엄마는 1950년대 후반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남매 중 넷째였는데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셨어요. 12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고 그게 엄마의 처음 직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랬어. 여자애들은 공부보다 일찍 시집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식당 서빙을 하다가 25의 아버지를 만나셨고 결혼 후 작은 분식집을 시작하셨죠. 그게 지금 국밥집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힘들어하신 건 글자였습니다. 메뉴판을 만들 때도 은행 서류를 쓸 때도 항상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 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숙제 검사는 옆집 언니가 대신해 줬습니다. 엄마는 제 공책을 들여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엄마는 글씨를 잘 몰라서 선생님한테 잘 보여드려라. 그럴 때마다 엄마는 미안한 듯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글을 잘 모르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순간 글자 앞에서 멈춰 섰을지를요. 버스 정류장에서 번호를 못 읽어 한참을 서 계셨던 일, 약국에서 약봉지 설명을 읽지 못해 약사에게 여러 번 물어보셨던 일,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읽어달라 부탁하셨던 일들이요. 저는 시청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제 엄마는 한 번도 수업에 모셔온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죠. 가게 일도 있으시고 이제 와서 글을 배워 뭐 하시겠냐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엄마의 콤플렉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남들 앞에서 글을 못 읽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평생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사셨을 엄마의 마음을요.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 엄마 방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살짝 문을 열어봤죠. 엄마는 침대에 앉아 뭔가를 손가락으로 더듬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전단지였어요. 성인 문해교실 수강생 모집. 엄마는 그 전단지를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으며 읽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시더니 전단지를 뒤집으셨어요. 자답겠니? 어서 들어가 자거라.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엄마가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그 전단지를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하시는 걸 봤어요.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옷을 입으시더니 작은 가방까지 메셨죠.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엄마는 어디 가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고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시장 근처 문해교실에서 엄마를 봤거든요. 업무차 그쪽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들도 계셨고 엄마처럼 60대 분들도 몇 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쓰시자 모두들 공책에 따라 쓰고 계셨죠. 엄마는 연필을 꽉 쥐고 한 획 한 획 천천히 쓰고 계셨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뭉클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께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며칠 후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연희야, 엄마 요새 글 배우러 다녀. 네, 정말요? 응, 늦었지만 배워보려고. 글씨는 못 알아도 내 손님 이름 정도는 제대로 써보고 싶어서. 엄마는 부끄러운 듯 웃으셨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해볼게. 천천히.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박, 김, 국, 밥 같은 글자들이 삐뚤삐뚤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가장 먼저 배우고 싶었던 글자들이었습니다. 손님들 성과 가게 이름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해교실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셨대요. 오늘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한 줄 써오기였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공책 앞에 앉아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 공책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배우지 못해도 사랑은 많이 배웠소.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문장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글자를 몰랐지만 사람을 대하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2달쯤 지났을 때 엄마 가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칠판이 세워진 거였어요. 엄마가 문해교실 선생님 제안으로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사장님, 글 연습하려면 매일 한 줄씩 써보세요. 가게 앞에 칠판 하나 세워놓고 오늘의 한마디 같은 거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재래시장 철물점에서 작은 칠판을 사오시더니 가게 입구에 세워두셨죠. 그리고 매일 아침 한 문장씩 적기 시작하셨어요. 첫날 문장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맙소.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오자가 삐뚤어지고 저자 받침도 조금 이상했죠. 하지만 손님들은 그 칠판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엄마는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새로운 문장을 쓰셨어요. 뜨거운 국밥처럼 마음도 데워가소. 밥 한 끼가 인연이 되는 가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소. 문장들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졌달까요? 손님들은 그 칠판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젊은 손님 하나가 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죠. 글은 서툰데 마음은 찐인 시장 국밥집. 오늘도 따뜻하게 한 끼 먹고 갑니다. 그 게시물이 슬금슬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아요 몇십 개였는데 며칠 지나니 몇백 개가 됐어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런 가게 너무 좋다. 어디예요? 할머니 글씨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난다.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게네요. 저도 우연히 그 게시물을 봤습니다. 회사 동료가 공유한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사진 속 칠판 글씨가 엄마 글씨였거든요. 그 문장도 제가 봤던 문장이었고요. 언니, 이거 우리 엄마 가게예요.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 같이 엄마 가게로 갔죠. 엄마는 갑자기 손님이 몰려오자 당황하셨지만 부지런히 국밥을 내오셨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 가게는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칠판 사진을 찍으러 오는 일이 잦아졌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엄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새로운 문장을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배우는 건 늦지 않았소. 못 배워도 괜찮소. 사는 게 다 공부니까. 엄마의 문장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갔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엄마 가게 칠판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가게를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글을 새로 배우기 시작한 시장 국밥집 사장님 이야기를 특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사양하셨어요. 방송 같은 데 나가는 게 부끄럽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작진이 여러 번 부탁하자 결국 승낙하셨습니다. 촬영날 저도 함께 갔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꾸미지 않으신 채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셨죠.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제야 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요? 네, 60 넘어서 배우니까 참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손님 이름이 눈에 들어와요. 글자는 늦게 배워도 사람은 평생 배우는 것 같소? 칠판에 매일 한 줄씩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글 연습도 하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싶어서요. 서툴지만 제 마음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엄마의 인터뷰는 담백했습니다. 어떤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죠.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말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갔습니다. 저녁 9시 지역 뉴스 특집 코너였죠. 저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봤고 엄마는 가게 텔레비전으로 보셨대요. 방송이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다시 SNS로 퍼져나갔어요. 엄마 가게 칠판 사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됐죠. 그런데 예상 못한 곳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방송을 보신 거예요. 며칠 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훈아, 어제 저녁에 케이블에서 정말 감동적인 방송 봤다. 시장 국밥집 할머니 이야기 말이야. 글을 늦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매일 칠판에 한 줄씩 쓴대. 참 대단한 분이더라. 남편이 제게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그 방송 너도 봤니? 학교는 못 다녔어도 저런 마음이면 진짜 배운 사람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학 나와도 저런 마음이 없는데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국밥집 사장님이 바로 사돈, 제 엄마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도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그분이. 아, 가족 단톡방에도 링크 보냈으니까 너희도 꼭 봐. 이런 방송은 좀 봐야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거기엔 방송 링크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 어르신을 학교는 다니셨니라며 무시했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는데 말이죠. 방송 이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출판사에서 엄마께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가 칠판에 쓴 문장들을 모아 책으로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길복순 사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를 에세이집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과 함께 엮으면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될 거예요. 엄마는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책을 낸다는 게요. 하지만 저와 출판사 편집자가 여러 번 설득했고 결국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내가 늦게 배운 만큼 나처럼 글 못 배운 사람들한테 용기가 될 수도 있겠지. 원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지난 몇 달간 칠판에 쓴 문장들을 모으고 각 문장마다 짧은 이야기를 덧붙이기로 했어요. 엄마는 말씀하시고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말이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울면서 국밥 드시길래 쓴 거야. 뭐가 그리 힘드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잘렸대.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썼지.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거요. 엄마의 이야기 하나하나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사연, 시장 사람들의 삶, 그리고 엄마 자신의 인생이요.
저는 타이핑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3달 만에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국밥 한 그릇, 글자 한 줄이었어요. 부제는 길복순의 오늘의 한마디였고요. 표지에는 엄마가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고 계신 사진이 실렸습니다. 출판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자고 했어요. 장소는 제가 일하는 시청 평생학습관 대강당이었습니다. 제 직장이니까 섭외도 쉬웠고 의미도 있었죠.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하시는 분들도 초대하면 좋겠어요. 길복순 작가님이 바로 그 수업의 결과니까요. 출판 기념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여러 곳에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한 장 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좋아하신다는 그 작가님 출판 기념회가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그 국밥집 할머니? 책까지 냈어? 세상에 꼭 가야지. 시어머니는 당장 새 옷을 사러 가셨고 축하 꽃다발까지 준비하셨어요. 남편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희야, 진짜 괜찮겠어? 우리 엄마 그날 가시면. 괜찮아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떨렸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보셔야 한다고요. 출판 기념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마 가게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들, 문해교실 선생님과 수강생들, 그리고 지역 신문과 케이블 방송 기자들까지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맨 뒤쪽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두고 설레는 표정이셨죠. 아직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신 채로요. 오후 2시 출판 기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직접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열심히 박수를 치시며 무대를 바라보셨죠. 오늘의 주인공은 글을 늦게 배웠지만 누구보다 깊은 문장을 쓰시는 분입니다. 시장 국밥집에서 30년을 일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신 분이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국밥 한 그릇, 글자 한 줄의 저자, 길복순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엄마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표정은 조금 긴장되어 보였지만 당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무대만 바라보셨죠. 옆에 앉은 남편도 시어머니 손을 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사돈 어른? 시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무대만 응시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객석을 둘러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복순이라고 합니다. 재래시장에서 국밥집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준비한 원고를 보시며 이어가셨어요. 저는 12살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가난해서요. 그 뒤로 평생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버스 번호도 못 읽고 계약서도 남한테 부탁해야 했지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엄마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학교는 다니셨니? 글씨는 읽을 줄 아시니?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뒤쪽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그때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제대로 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글자를 배우다 보니 이제는 압니다. 글씨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마음 읽는 일이라는 걸요. 글은 늦게 배워도 되지만 사람 마음을 읽는 건 평생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문해교실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못 배운 제가 책을 낸다는 게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제 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응원해 주신 손님들, 그리고 제 딸 연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엄마의 과거 사진들과 함께 칠판 문장들이 나타났어요. 하나하나 소개되는 문장들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스크린에 떴을 때 객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걸 이제 알았소. 그 문장이 크게 비춰지자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도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은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시어머니께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게 바로 천벌이었습니다. 평생 학벌을 자랑하며 남을 깔아뭉갰던 시어머니가 정작 자신이 무시했던 사돈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으셨어요. 남편도 어머니와 통화가 안 된다며 걱정했죠.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엄마 가게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엄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연희야, 시어머니가 여기 계신다. 너도 올 수 있겠니? 저는 급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엄마만 마주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국밥 한 그릇 앞에 앉아 계셨지만 수저를 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으셨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먼저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말 제가 했지요. 학교는 다니셨냐고, 글씨는 읽을 줄 아냐고.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까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셨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괜찮소? 저도 그때는 정말 부끄러웠으니까요. 학교 못 다닌 게 부끄럽고 글 못 읽는 게 창피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책까지 내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늦게라도 배운 겁니다. 사람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늦게 배웠듯이 사돈도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사람 마음 읽는 법을요. 엄마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참을 우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사돈, 제가 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저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엄마는 조금 놀란 표정이셨지만 곧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요. 같이 배웁시다.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문해교실에 등록하신 거예요. 평생 남을 가르치던 교감 선생님이 이제는 학생이 되신 겁니다. 첫 수업날 저도 함께 갔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엄마가 앞줄에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익숙하게 공책에 따라 쓰셨고 시어머니는 서툴게 연필을 잡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엄마가 시어머니께 다가가셨어요. 사돈, 여기 이렇게 쓰면 더 좋소? 엄마가 시어머니 공책에 기역자를 바르게 써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따라 쓰셨어요. 학교는 못 다닌 엄마가 교감 출신 시어머니의 첫 선생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끝까지 복수하고 결국 하늘이 내린 벌이자 선물이었구나. 시어머니는 평생 자랑하던 학벌이 무너지는 벌을 받으셨고 엄마는 늦게나마 인정받는 선물을 받으신 거라고요. 두 분은 지금도 매주 함께 문해교실에 다니십니다. 엄마는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가셨고 시어머니는 초급반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계세요. 가끔 시어머니가 엄마 가게에 오십니다.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칠판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죠.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돈, 오늘 문장 참 좋습니다. 엄마는 웃으시며 대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돈.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사람을 배운 엄마와 학교는 많이 다녔지만 이제야 사람을 배우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로요. 오늘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